네, 이동우 YTN 정치부장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선거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장님? 아무래도 그만큼 새누리당 의원들이 위기감이 강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당초 캐치프레이즈를 이주영 후보 쪽에서는 소통과 화합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 유승민 당선자 쪽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당과 청와대의 지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좀 더 의원들한테 더 설득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대로 가다가는 당장 총선에서 내가 당선되는 것도 위험하다라고 의원들이 그런 위기감을 느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표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상보다 좀 많이 낮지 않습니까? 표 차이가요. 이제 지난번 정의화 국회의장 그때 선거 때 보면 예. 101대 46 이렇게 표가 났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84대 65가 났는데 예. 사실 보면 좀 표차가 좀 좁혀질 걸 사실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박 쪽에서 아주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네. 특히 이제 홍문종 의원이 정책위 의장으로 파트너로 되면서 친박의 어떤 여러 가지 위기감이라든지 그런 걸 반영을 했고 또 친박이 이번만큼은 그래서 이제 최경환 부총리라든지 장관들이 직접 투표를 하러 왔지 않습니까? 예. 세 명이 막판에 투표를 와서 그만큼 이제 의지를 보여줬었는데 불구하고 여러 표차가 났다는 것은 상당히 의원들의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많이 반영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수도권 의원들 하고 TK 의원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선거 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위기의식도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수도권 쪽에서 굉장히 표에 쏠리면서 심했던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PK 쪽도 마찬가지고. PK도요? 예, PK는 일단 김무성 대표가 이제 물론 있는데 PK 쪽도 사실 친박 중심의 당 운영에 대해서 예. 굉장히 좀 불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표가 좀 더 차이가 났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유승민 의원이 어떤 정치인인지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유승민 의원은 삼선이고요. 대구 동을리 선거구고 지금 화면이 나옵니다만 여의도 연구소장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를 할 때 95년대 제가 당시 한나라당을 출입할 때인데요. 한나라당 반장으로 출입할 때인데 그 당시에 대표 비서실장. 몇 년도인가요, 그게? 95년에 했었습니다. 95년이요? 2005년이요? 2005년에 예.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을 그때 했고요. 아주 최측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아주 신이 많은 최측근이었고요. 예.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하고, 지금 이제 청와대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대표 비서실장으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청와대 비서진들한테 얼라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군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유수호 전 의원의 차남이고요. 차남입니다. 예. 네. 이분 유수 의원이 재선인가 대구에서 하시는 네, 그렇죠. 분이죠? 대구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영향이 있는 정치인이 있고요. 특히 예.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경북고등학교하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스콘신을 나왔고요. 특히 이제 TK 쪽에서 보자면 적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이런 적통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버지 의원 2세 정치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구 쪽에서는 이제 차기까지도 예를 들어서 주자까지도 거론되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원내대표를 이미 진작부터 선언을 하고 열심히 뛰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냐면 결국 이제 대구 지역에 차기 어떤 주자가 없다. 이런 어떤 지역 여론이라든지 또 본인 스스로도 좀 차기 주자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단계로서 원내대표를 선택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회창 전 총재가 당시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발탁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이회창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으로서 박근혜 당시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회창 대표가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이제 핵심 브레인으로 지금 영입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만큼 거물 정치인과 자기가 어느 정도 막역하다. 그리고 거물 정치인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었다는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 할 때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요. 예. 다른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 직보를 한다든지 이런 걸 용인을 했었는데 예.
이 그 유승민 당시 그 대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청와대 핵심 3인방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인물들이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반드시 비서실장이 나를 통해서 해라 할 정도로 이 카리스마가 강했다는 겁니다. 문고리를 아주 탁 틀어 잡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천시장하는 뭐 유정복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학재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박근혜 대표가 대표할 때 비서실장을 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그립을 쥐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유승민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아마 문제 제기가 있지 않을까.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핵심 3인방 문제로 지금까지 계속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청와대 관계자의 그 반응인데요. 비박으로 돌아섰던 얘기가 나왔지만 누구보다 대통령 의중이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청 간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요. 유승민 의원이 늘 나는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마음엔 변함이 없다고 몇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진짜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표현이고 실제로 마음은 상당히 돌아서 있는 건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뭐 TK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또 적통을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보수적인 성향들이라든지 또 2세 정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통 부모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여튼 본인은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쓴소리도 하고 예.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거리를 뒀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고 또 박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예. 좀 껄끄럽고 예. 왜냐하면 기존의 자기 스타일과 맞지 않는 예.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서로 불가근 불가원 뭐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 여당하고 청와대 간의 관계가요. 어떻게 잘 무난하게 굴러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아직은 그 대통령 집권 3년 차기 때문에 예. 아마 유승민 그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아마 각을 세우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거는 오늘 그 원내대표 당선된 뒤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국민과 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어떤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겠다. 그리고 당의 목소리에 그 경청을 해달라. 예. 그리고 아까 그 YTN과의 그 출연에서도요, 그런 부분을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뭐 청와대와 만약에 당이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뭐 매일 소통을 해서라도 반드시 거기서 그 해결책을 찾아내겠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당의 어떤 의지를 많이 관철을 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경제통이기 때문에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하고 최경환 부총리하고 또 위스콘신 동문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좀 약간 선배라면서요, 유승민 의원이요. 자, 그래서 혹시 경제정책에서 부딪히거나 아니면 뭐 주도권 다툼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 원내대표가 계속 강조를 했지만 그 정세 없는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을 속이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유승민 의원의 그동안의 경제의 어떤 그런 스탠스를 보면 조금 이제 개혁적인 그런 측면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복지를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 특히 이제 뭐 정세 없는 복지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꼼수로 정세한다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반대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그럴 경우에 지금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와는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경제를 아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기획재정부에서 들고 왔을 경우에 아주 꼬치꼬치 그렇게 예. 따지고 또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서 아마 예전에 경제를 모르던 이제 원내대표는 그냥 대충 통과됐다면 예. 아마 이번에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뭐 한 10개 들고 온다면 절반 정도도 통과되기 경제를 힘들지 모르는 않을까. 원내대표는 이완구 원내대표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좀 첨언하고 싶은 말씀은요. 네.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 유승민 그 원내대표 당선자는 새누리당 내 사회경제적 특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게 어떤 모임이냐면요. 좀 경제민주화라든지 재벌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그 모임이고 주로 새누리당 내 쇄신파 의원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그 초재선 중심의 이 쇄신파 의원들이 아마 몰표를 줬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 19표 차이나 나는 것은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그 유승민 그 원내대표 당선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이현정 논설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보 관련해서는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혁적인 그 생각을 가지는 그 의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감세에 대해서는 그 지금까지 반대를 해왔었고요. 예. 지금 대통령이나 뭐 새누리당의 기존의 입장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췄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거는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마 이분의 생각은 아마 25%를 다시 환원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아마 강할 겁니다. 원래 최고위원 할 때도 예. 나는 그 감세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상당히 아주 강하게 제시했었고요. 예. 오늘 아까 그 YTN과의 그 첫 그 인터뷰에서도 당장 그 뭐 증세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 어느 정도의 그 세원 없이 이 복지를 강화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예.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그 증세 없는 복지는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고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제 감세 부분을 어느 정도 철회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좀 복지 부분을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여야 간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복지 부분을 어느 정도 약속했던 부분을 일부는 철회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아마도 내심 원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주영 후보가 안 되고 표 차이가 꽤 나면서 이 유승민 의원이 된 것이 대통령한테는 정치적인 타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청와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예견을 했다고 그럽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의원들 이렇게 봐보니까 이미 표가 유승민 의원 쪽으로 많이 이제 쏠려서 이제 아마 이주영 의원이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견해들을 갖고 있었다는데 일단 당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좀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라든지 부딪히는 면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직접 말로 할 수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증세 없는 복지는 대통령의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스스로가 지금 깰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만약 그것을 당에서 깨트려 준다면 예. 한편으로 본다면 또 정책에서 그만큼 물꼬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을 일단 당에서 지금 책임져주고 해준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 어떤 국정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 자체가 좀 손안대고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결국 이제 똑같이 간다면 이게 뭐 어떤 저항이 있겠지만 좀 예. 당에서 어떤 밀어붙여서 간다면 대통령이 힘들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 면에서는 조금의 유리한 국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어쨌건 새누리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그때그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결국 유승민 카드를 선택함으로써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절박한 그 위기의식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그 호재가 될 수, 여권으로 봤을 때는,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시각에 동의하십니까? 이 부장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아졌지만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상당히 낮아지면서 리얼미터 조사로는 지난주에 6%포인트까지 여야 그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변화하고 혁신하고 그리고 특히 대통령을 그걸 통해서 변화를 유도하지 않으면 여권 전체가 공멸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들이 아마 강하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유승민 의원이 그 내건 캐치프레이즈 변화와 혁신이 상당히 그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것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 전에도 그 지난 2012년 총선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이 상당히 그 당시 위기였는데 당 색깔도 바꾸고 아주 혁신적으로 보수 정당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의 어떤 그 로고도 바꾸고 뭐 그런 그 변화가 지금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마 그런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이게 가능했었고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어떤 그 나름대로 그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유승민 그 원내대표 당선자도 얘기했습니다만 네.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늘 그 유승민 그 원내대표 당선자가 나온 것이 길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더 그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이주영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참 뭐 비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시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원내대표에 지금 3번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선거에 그렇습니다. 나와서만. 이번이 네 번째 도전입니다. 네 번째 도전이 들어섰죠.
그걸 어떻게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나오시기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이제 사선이신데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뭐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의원들 내에서의 어떤 평가라든지 또 어떤 의원들이 가진 어떤 카리스마, 리더십 이런 것에서 일단 뭐 선택을 못 받으신 거기 때문에 일단 좀 이번 같은 경우도 특히 제가 볼 때는 뭐 선거는 항상 해보면 좀 공격적인 이슈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처음부터 수비 중심으로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게 왜 선거 전략을 뭐 그냥 화합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당이 지금 의원들이 원하고 있는 게 분명히 뭔가 변화가 되고 좀 청와대 관계 속에서도 뭔가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본인은 계속 수재적으로 그냥 잘 하겠다, 뭐 문제 없게 하겠다 이렇게 가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그게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좀 선거 전략 자체를 포인트를 처음부터 좀 잘못 잡았지 않나. 특히 이제 저는 정책회장 파트너를 홍문종 의원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 정치라는 게 좀 플러스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물론 친박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친박이 아닌 사람을 좀 끌어들여서 표를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조금 그 파트너의 선택 그런 측면도 조금 오류가 있었지 않는가 좀 보였습니다. 그래도 워낙 해수부 장관 하면서 국민적인 신망이 꽤 많이 쌓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원내대표는 뭐 무난히 되지 않겠는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요 그렇게 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구도거든요. 프레임.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도 이게 친박 대 비박의 그 구도가 되면 그것이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새누리당 내 그 지금 이 의원들 분포를 보면 친박이 한 40% 정도 되고요. 비박이 한 6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친박과 비박의 구도로 가면 비박의 승리가 뭐 이거는 뭐 예정돼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나마도 친박 중에서도 그 유승민 의원이 그 TK이다 보니까 TK 지역의 많은 의원들이 또 같은 이번은 비박으로 나왔지만 유승민 그 의원을 지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친박도 분열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번엔 프레임 싸움에서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가 지금 그 정부 여당의 지지율까지 낮아지고 그러니까 뭐 사면초가인 상태에서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을 치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좀 안 따르는 특히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개각하고요. 김기춘 실장 교체는 어떻게 취재하고 지금 일단 뭐 당장 내일 예를 들어서 뭐 개각 지금 이야기 나오고 또 정무특보 지금 임명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지금 아마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무특보를 예를 들어서 친박 위주로 구성을 한다면 사실 이제 뭐 이게 그렇게 되면 당내에서 어떤 반발이라든지 모양새가 안 좋죠. 또 정무특보 역할이 없어집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친박 중심의 당에서 지금 김무성 대표 KY지 않습니까? 그 KY가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무특보를 예를 들어서 다 친박이 가져간다면 이준석 씨 시켜야 되나요? 이거는 뭐 힘든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조금 중립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을 아우를 수 있는 인사들로 조금 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당의 의원들을 자꾸 이제 내각에 차출돼 가는 상황인데 그나마 지금 당내 친박들이 지금 좀 없는 상황에서 자꾸 친박들만 다 빼내가면 당에서 이제 무너지거든요 사실은. 또 이완구 지금 원내대표를 총리 후보자로 내는 것 자체도 보면 너무 좀 빨리 낸 감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전체적인 중심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아마 오늘 결과를 놓고 조금 구도의 어떤 변화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야당 얘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6일 남았죠? 일요일이죠? 이번 일요일이요. 이호 여사가 그 박지원 대표를 저는 직접 찾아갈 줄은 예상 못했거든요. 동교동에 가는 건 모르겠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장님은? 글쎄요, 그거는 아주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오늘 뭐 그 새정치연합 그 대표 경선이 김대중 대 노무현 구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 썼습니다만 뭐 그거는 조금 좀 확대 해석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제 그런 그 구도로 바뀌어가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판세가 대략 어떻답니까? 그러면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막상막한 걸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문재인 후보가 당연히 뭐 될 걸로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조금 일부 뭐 호남 총리론이라든지 뭐 일부 실수한 발언을 계기로 해서 조금 표심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 당원과 대의원에선 이 투표에서는 박지원 후보가 앞서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게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당원과 대의원 그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한 5배 정도 되는데요. 그 일반 여론조사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끝까지 가봐야 표심을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건 당원과 대의원이 그 호남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몇 명만 있어라 이게 아니라요. 당원과 대의원은 하여튼 신청하는 사람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호남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예. 이희호 여사가 그 박지원 후보를 지원했다는 거는 예. 나름 그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이 여사가 저렇게 또 동교동계 다 총출동했던데 보니까 저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이런 모습이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동교동계의 이제 적자가 아니고 서자입니다. 항상 보면 그동안 동교동계의 어떤 적자 취급을 못 받고 네. 보면 동교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안 했어요. 항상 뭐 할 때 보면 네, 네. 특히 이제 이호 여사 같은 경우에 뭐 집에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대충 지금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런 정도였는데 특히 이호 여사가 지금 저렇게 캠프를 방문했고 특히 권노갑 고문이 같이 옆에서 배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결국 동교동계가 이번에는 똘똘 뭉쳐서 박지원 후보를 지원하겠다. 그런 하나의 표시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처음으로 저렇게 동교동계가 지금 기대중 대통령 사후에 저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건 결국 이 동교동계의 어떤 그런 단합이 결국 호남 표심에 미치는 영향. 그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어떤 선거의 전체적인 판도에 있어서도 좀 영향을 미치고 지금 내일부터 일단 권리당원 지금 ARS 투표가 시작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6일까지 ARS 투표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당장 그런 것들이 이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가 꺼내들 수 있는 반전 카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에서 일반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높게 나왔고 네. 결국은 그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표를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야 당의 지지율도 높아지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아마 이런 논리로 아마 접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YTN 이동우 정치부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의 조언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